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고려 전반을 한번 쫙 봤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 시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남아 있어야 되고요.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랬죠? 무신난이었죠. 잘했습니다. 1170년 무신난 이전을 고려 전기. 이 선생님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170년 무신난 이후를 고려 후기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기본이죠. 다시 우리는 고려 전기를 성종 때까지 고려의 시스템,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를 뭐라고? 고려 초기. 성종 이후 인종, 문종, 인종 때를 지나서 결국 이자겸은난, 또 묘청은난을 지나서 무신난 때까지 우리는 고려 중기라고 되게 한다. 문벌 귀족사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신난 이후에는 아주 좀 복잡해지죠. 무신난 이후에 무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1231년 몽고가 쳐들어왔고, 몽고가 쳐들어온 그 이듬해 우리는 1232년 최후 시절에 고려로 강화도로 천도하더라. 그래서 1232년도부터 1270년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컴백할 때까지, 개경 환도 때까지 우리는 대몽항쟁기라고 했습니다. 몽고에 저항해서 싸웠다는 얘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장소를 중시해서 강화도 시절 이렇게도 얘기했더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1270년 다시 개경환도 이후부터는 원의 지배와 간섭을 당합니다. 대개 이 원 간섭기 때의 임금들이 충자 들어가는 임금들이죠. 충렬왕, 충해왕, 충수강, 충모강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러다가 충성, 충자를 떼어버린 게 공민왕이에요. 알겠어요? 1351년 공민왕이 즉위하면서부터 이제 원 간섭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공민왕 이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던 1392년 때까지 우리는 고려 말이라고 하더라. 이때의 중요한 것은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잘 알아둬야 되고, 특히 또 뭐라고요? 그렇죠. 공민왕 때 키워준 신진 사대부와 원 간섭기 때 성장했던 권문세족들, 이 권문세족과의 충돌 과정, 신진 사대부들이 어떻게 개혁을 추진해 나갔는지, 권문세족을 타도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1388년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고 1391년 과전법을 공포함으로써 1392년 조선을 세울 그런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제 고려 500년 역사가 전개되면서 고려 초기의 거란의 침입, 그 다음에 고려 중기의 금의 4대 요구, 그죠? 그리고 1231년 몽고의 침입, 또 원 간섭기,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 이후에 우리 고려를 괴롭혔던 남쪽의 왜구, 북쪽의 홍건적 이런 외침의 역사도 잘 나옵니다. 시험에. 선생님이 이제 고려시대의 그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요. 2007년에 네 문제가 나왔어요. 2007년에. 그래서 2007년은 주로 그 네 문제가 나왔고, 2008년에 두 문제, 2009년에도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만 조금 나왔어요. 한 문제 나왔거든요. 2010년에는. 그 다음에 2011년에 두 문제, 2012년에 세 문제. 그러니까 되게 한 서너 문제, 두세 문제쯤은 항상 나오고 있다. 고려시대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려시대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정치가 세 문제 나왔습니다. 정치. 2003년도의 정치 문제는 2007년도의 정치 문제는 고려의 여진 정부와 관련된 문제가 직격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고려 초기에 여진 정부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동북구성이라든지 또는 별무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또 정치 문제가 나왔었는데, 역시 고려의 친송 정책. 그러니까 고려의 정치사가 특히 잘 나오는데 그중에 외교 관계가 압도적으로 잘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공부에 포커스가 맞춰지죠. 우리가 고려를 공부하면서 외교 관계는 특별히 좀 잘 해야겠구나. 왜? 이미 기출문제 보니까 외교 문제들이 이렇게 잘 나오더라. 또 하나 이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은 고려시대는 제도사, 정치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제도, 시스템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게 하나의 국가의 조직 안에서 움직이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 원리라든지 법체제라든지 한 나라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는 장차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짐작이 가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나왔는데, 이 2012년도에 나온, 그러니까 2012년도 그 공민왕의 개혁 정치 가운데 성균관제도 부활 이런 것들까지 물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우리가 잘 공부하지 않는 그런 대목까지 나와서 학생들이 좀 예를 먹었을 거예요. 알겠죠? 공민왕의 개혁 가운데 성균관을 부활해서 유교를 강화하려고 했다. 특히 우리가 공민왕 때 이 유교 강화는 신진 사대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부활시켰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과거제도 부활뿐만 아니라 성균관제도를 부활해가지고 유교를 확충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알아두시면 잘 안 잊어먹는답니다. 알겠죠? 역시 이제 그 정치가 이렇게 지금까지 2007년도 이후 국가직만 보면은 세 문제 나왔습니다. 경제는 네 문제 나왔네요. 네 문제. 그래서 2007년에 토지제도, 고려 토지제도 단골 메뉴입니다. 고려의 토지제도가 아주 경제에서 잘 나와요. 고려 토지제도는 뭐죠? 전시과죠. 전시과를 직접 묻습니다. 전시과의 종류라든지, 전시과의 지금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묻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공부할 때 그런 점들에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2008년에는 고려 전반, 그러니까 고려 경제 전체를 물었어요. 특히 이제 화폐제도와 관련된 고려 경제 활동 이걸 물었고요. 2009년에는 농업기술을 물었습니다. 이 2009년도에 농업기술을 묻는 문제가 아주 좀 뭐랄까 여러분들 말로 하자면 야리까리 했어요. 그러니까 송설체가 도입된 때, 그다음에 또 뭐 송설체가 도입된 게 원에서 이 조맹부채를 송설체라고 그러죠. 원나라의 이 서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때 고려의 농업기술이 뭐냐, 이렇게 농업기술하고 좀 동떨어진 문화 유학 이거를 갖다가 시기 기준으로 삼고 이때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농업기술이 뭐냐 해가지고 고려의 농법을 물었습니다. 2년 3자가 윤작제도, 깊이가리, 뭐 돌려짓기 여러분 다 알죠? 고려의 농법을 물었어요. 근데 그것이 시기와 관련된 문제였다. 그죠? 그 다음에 2010년에도 역시 경제 문제가 나왔었고요. 2010년 문제는 역시 경제 전반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0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도 네 문제 나왔군요. 사회 문제. 2008년에 사회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고려 농민의 생활상, 특히 선생님이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거 수능뿐만 아니라 한국사 능력시험, 공무원 문제 맨날 잘 나오는 게 여성의 지위 문제예요. 알겠어요? 여성의 지위 문제. 그래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선시대보다도 오히려 고려시대의 여성들의 지위가 높았다라는 점. 특별히 이제 올해는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한국사에서 굉장히 많이 강화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사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성들의 지위가 여건이 많이 신장돼 가지만, 그러나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여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도 되게 그렇게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직종에 같은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월급을 훨씬 덜 받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여성들이 느끼는 사회적 그 차별에 대한 체감도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한 명이 여성이라고 여성의 지위가 단번에 높아질 리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의 지위가 향상시켜지고 여성 남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의 대우를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알겠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그들의 최저생계비라든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이런 것들을 지불해주는 그런 사회를 우리 모두가 남성 여성이 한꺼번에 다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봐보세요. 2009년에도 똑같이 여성의 지위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할 때는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야. 시험에 나온 빈도, 특히 이제 그 시험뿐만 아니라 이런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한국사 능력 시험 문제, 또 뭐 수능 문제 이런 데서도 똑같이 중요한 것들은 계속 강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묻는 각도만 달라지지 본질은 중요한 것들은 계속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잘 공부해 두시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식으로 묻더라도 답을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두십시오. 됐죠? 2011년에는 향리를 물었어요. 고려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문제는. 2012년도에는 향, 소, 부곡 이런 특수 행정구역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요. 문화 문제는 세 문제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대세가 문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고려 문화는 특히 이제 공무원 9급 국가직 공무원 문제에서는 아직 고려시대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닙니다. 세 문제쯤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2009년에 고려 불교 진울에 대해서, 진울 개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인물을 직격탄으로 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 역사에서 원효랄지 의상이랄지 또는 진울이랄지 보우랄지, 알겠어요? 이런 스님들이 아주 단골로 잘 나오는 그런 스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스님들에 대한 불교사적 업적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2011년도에는 고려의 유학이 나왔군요. 음서와 관련해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관련된 역사서술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고려 문제가 그동안 꽤 많이 나왔습니다. 1년에 해마다 국가직 9급에서
한 3문제 또는 4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고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려 역사 전반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책을 통해서 좀 보시고요. 예, 그리고 또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어요. 거기 64페이지 보면은 우리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서양의 중세, 동양의 중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십시오. 중국은 송, 또 몽고, 그죠? 이때가 바로 그 중세라고 볼 수 있고, 서양 중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죠? 프랑크 왕국 이후에 중세 봉건제도가 성립이 돼서 크리스트교와 함께, 예, 중세 정신세계를 지배한 크리스트교와 함께 중세 봉건제도, 그죠? 농노제도, 장원경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는 서양 중세사회가 이어져 나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65페이지 중세사회의 성립부터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내용과 연관지어서 한번 보세요. 고려의 성립과 민족의 재통일을 그랬습니다. 918년 고려 태조 왕건이 드디어 고려를 세웠다. 고려를 세운 게 먼저입니다. 고려를 세우고 나서 먼저 누가 망한가요? 예, 935년에 신라가 항복을 해옵니다. 다시 936년에 후백제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후백제의 신검이 결국은 백제의 주력한테 경상도 선산에서 깨지게 됩니다. 원래 이제 후백제를 세운 놈이 누굽니까? 견훤이죠.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는데 이 견훤 집안이 또 아주 웃기는 집안이에요. 자기 아들이 그 신검과 금강이 있는데 이 견훤이 막내 아들 금강을 되게 이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신검이 이제 상당히 쌤통이 나겠죠. 자식 간에도 말이에요. 그 부모가 누구를 더 이뻐하느냐 놓고 굉장히 그 신경전을 많이 벌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잘 배려해야 돼요. 10손가락 깨물러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식 간에도 우열이 좀 있잖아. 어떤 놈은 좀 조금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놈은 좀 똑똑하긴 한데 좀 양심상 좀 뭔가 좀 꺼림칙한 놈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견훤 같은 경우는 자식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신검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지금의 김제 금산사 절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유폐시켰어요. 근데 아버지가 견훤이 금산사를 탈출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아들한테 이제 탈출해서 왕건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어떻게? 견훤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상부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모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한때 적이었는데 적이 항복이 오자 적을 자기 상부로 모시고 저렇게 극진히 섬기는 걸 보고 여러 호족들이 나도 빨리 어서 가서 왕건의 부하가 돼야지. 왕건한테 항복해야지. 항복하면 나한테도 한 자리 주겠지. 이런 뭔가 기대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건의 처세술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우리가 후삼국의 분열을 태조 왕건이 통일했다라는 게 어떤 우연의 일치로 또는 행운에 의해서 통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도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리더십이란 뭔가, 이 시대를 끌어나가야 될 정신적인 가치, 기준, 도덕적 기준 또는 사회를 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어떤 자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왕건의 리더십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 왕건의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포용력이죠. 그릇이 컸습니다. 적이라도 품어주고 자기하고 칼끝을 겨누고 싸웠던, 아주 처절하게 싸웠던 그런 그 견훤 같은 경우도 품어줍니다. 신라왕 경순왕도 자기 품으로 받아들여주죠. 이렇게 해서 결국 포용력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태조 왕건의 정책을 하나씩 보다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도량이 컸는지, 또 얼마나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실적 정치를 헤쳐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왕건의 품에 들어가고 왕건과 자기 아버지가 한꺼번에 나를 나라냐고 이제 신검을 정벌하러 오겠죠. 그죠? 그래서 신검의 주력 부대를 936년 경상도 선산에서 격파함으로써 936년 태조 왕건이 이 나라를 통일합니다. 여러분, 통일이란 결국은 흩어진 나라들이 하나로 되는 게 통일 아닙니까? 통일의 순수한 우리말이 하나로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제 고려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통일은 신라에 의해서 신라 문무왕 676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신라가 한참 동안 지나다가 신라 1000년쯤 지나니까 이제 신라도 다시 또 분열되게 되겠죠. 그래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갈라져 있던 후삼국의 시대를 결국 태조 왕건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고려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그리고 일제시대, 그리고 우리는 또 본의 아니게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분열이 됐습니다. 그죠? 분단이 됐습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그런데 요즘에는 통일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로 국사교육이 필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이대로 그냥 편하게 살지 왜 북한하고 통일해가지고 저 북한 거지 새끼들까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북한이 껌뜯으면 우리를 뭐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핵으로 위협을 해야 되고, 미사일을 쏴서 우리 등 뒤로 그냥 동해바다 지나서 태평양 쪽으로 막 쏴대고 이러는데 우리는 완전히 사정권 안에 있는 겁니다.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아주 불안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사람들이 말이에요. 남자, 여자 혼인 연령이 되게 늦어졌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 하면 학자금도 많이 들고 아이를 낳아봤댔자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장가가서 결혼해서 또 다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무려 수억 원씩 돈이 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 알겠죠? 나라가 말이에요.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이 분단된 현실이 사람들의 마음의 저변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삽니다.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지금 국토가 분단돼 있는데, 민족이 양분돼 있는데 우리는 빨리 통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못하면 나중에 이 시대를 공부할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얼마나 못난 조상으로, 못난 시대의 사람들로 욕하겠습니까? 알겠어요? 신라는 화랑부들이 통일을 해야겠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삼국 통일을 이뤄 나간 겁니다. 그죠? 태조 왕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후삼국 분열을 통일하고 우리 민족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보다 발전된 나라를 갖추겠다라는 이런 통일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남과 북이 분단돼서 이렇게 서로 갈등을 빚고 서로 총질해대고 서로 뭐 천안함 폭침이니 연평도 포격이니 핵실험이니 이렇게 위기 속에 몰려서 불안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남과 북이 합쳐져서 축구팀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훨씬 더 센 팀이 나옵니다. 남과 북이 합쳐서 하나의 경제 단위를 만들어 보세요. 남한은 우수한 기술과 남한은 우수한 자본과 북한은 많은 노동력, 아주 싼 노동력, 질 좋은 노동력, 값싼 광물,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해 보더라도 삼국 통일 이전 삼국시대보다 통일된 신라가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후삼국 때보다 고려시대가 되면 아예 사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그래서 우리는 고려를 고대보다도 훨씬 발전한 중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어때요?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 돌파한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2만 불을 못 넘고 있어. 이유는 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 남과 북이 갈라져서 뭔가 동맥경화증이 걸려가지고 잘 순환되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있어요. 이 민족적 모순, 우리 민족 내부의 모순, 이게 해결되지 않은 말이에요. 국민소득도 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투자하겠지만 더 많은 투자, 과다한 투자를 하지 않아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데.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면역이 돼서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기색이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또 우리 마음의 깊은 심연에는 늘 그런 좌불안석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빨리 끝내버리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남북 간의 통일을 이뤄서 우리 후손들한테는 이 좋은 강토에서 정말 멋있게, 알겠어요? 동북아시아의 허브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런 열망을 담아서 국사 공부를 계속해 나가봅시다. 자,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했는데 잠깐 주의할 것은 926년 먼저 거란에게 망했던 발해마저 받아들였다.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험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순서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918년 고려를 세웠죠? 926년 거란에게 발해가 망해서 발해가 고려한테 귀순해 왔죠. 발해의 유민들이. 그 다음에 935년 신라가 항복에 들어왔죠. 그리고 936년에 신검의 주력부대를 경상도 선산에서 격파함으로써 후삼국을 완전히 통일했습니다. 이 순서를 잘 잡아두실 것. 고려 건국이 먼저고, 그 다음 발해 멸망, 그 다음에 신라 멸망, 그리고 백제 멸망. 백제 멸망이 곧 후삼국 통일이다라는 점.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발해 유민의 포용이 나와 있는데, 그 발해의 왕자 대광현 이름을 좀 알아두세요. 발해 왕자 대광현과 함께 발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어떻습니까? 고려는
발해 사람들까지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토상으로는 만주를 이미 신라 때 잊어먹었잖아요. 그 신라 때 잃어버린 역사, 발해 역사의 사람들이 고려로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태조 왕건의 통일을 삼국시대의 통일, 신라의 통일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민족적 대단결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의 정책을 좀 보겠어요. 여러분 이제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봐두시기 바래요. 태조 왕건은 뭐냐? 민생 안정을 유도했다. 민생 안정. 항상 그렇잖아요. 통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세 나라가 치열하게 그동안 후삼국 시대에 싸웠는데 이제 사람들을 야 이제 안심해도 돼. 더 이상 싸움은 없을 거야. 내가 이제 다 먹었어. 내가 다 너네들 다스리면서 옛날 치열하게 후백제 또 신라 또 뭐 후고구려 이렇게 나눠서 싸우던 때보다 훨씬 더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해주마. 알겠죠? 이렇게 해서 취민유도라고 해요. 취민유도. 이 취자가 수치 체제할 때 취자입니다. 취하다, 거둬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백성에게 뭔가를 거둬들일 때는 어떻게 하자고? 법도가 있게 하자. 있을 유자잖아요. 근데 뭐가 있게 하자? 예. 도가 있게 하자. 정도를 지키자. 이런 얘기죠. 취민유도. 그래서 예, 호족의 지나친 수치를 금지하고 세금을 경감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취민유도랄지 또는 민생안정책으로서 조세경감 그럼 되게 뭐냐? 세금을 10분의 1로 조세를 10분의 1로 낮춰줬다. 여러분 세금을 10분의 1씩 낸다는 것은 결코 적게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면 11조를 내라고 합니다. 그게 11조라는 게 10분의 1씩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라는 얘기. 이게 중세에 아까 우리가 이제 서양 중세 프랑크 왕국 했잖아요. 그 중세 창원제도 하에서 알겠죠? 창원제도 하에서 중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게 가톨릭이라고 그랬죠. 가톨릭 교회가 중세 농노들이건 누구든 하여간 땅에서 수확되는 것들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게 조예요. 이게 10분의 1씩 내는 조자가 알겠어요? 그런 조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세 조사할 때 그 조 의미예요. 10분의 1을 내게 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백성에게 취할 때는 법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해서 10분의 1을 걷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얼마나 걷었다는 얘기야? 중앙정부가 뜯어먹죠. 호족들이 뜯어먹죠. 도적범들이 와서 또 뜯어먹죠. 그래 안 그래? 또 뭐 성준이 장군이 하면서 별의별 놈들이 다 뜯어먹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훨씬 더 세금이 줄어듭니다. 외울 필요 전혀 없다. 왜? 고려건 알겠어요? 초선이건 항상 초창기에는 10분의 1로 세금을 줄여줍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뜯어먹었다는 얘기예요. 정치제도를 마련했는데 태조 왕건 때는 정치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 신라의 제도 가운데 하나 또 궁예가 세웠던 태봉. 궁예는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꾼 적이 있었죠. 그 태봉의 관제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송나라의 제도를 갖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짜깁기 해서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치제도를 마련했고 그러니까 태조 왕건 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강박관념을 갖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래가 손에서 이렇게 쫙 빠져나가듯이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언더스탠드 해버려야겠다. 알겠어요? 내 머릿속에 잘 박아둬야겠다 생각하세요. 알겠죠? 호족 포섭 정책 중요합니다. 유력한 호족과 무슨 관계?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호족 포섭 정책 가운데 가장 유효한 게 결혼 정책이죠. 호족과 결혼을 통해서 호족의 딸과 혼인을 하면 호족은 뭐가 되는 거야? 태조 왕건의 장인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 인척 관계를 맺어가지고 알겠어요? 장인을 만들어버린 거 호족을. 그래서 이제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무려 태조 왕건이 결혼을 몇 번 했다고요? 29번이나 했답니다. 결혼을.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까발리지 않아서 그렇지. 재벌이라든지 정관계 높은 놈들이라든지 알겠어요?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결혼은 끼리끼리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말이에요. 어떤 그 재벌 2세하고 거기 다니는 저 밑에 비서로 일하는 어떤 처녀하고 드라마틱하게 만나서 한눈에 뿅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다가 눈이 딱 맞춰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그러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절대 그렇게 해서 결혼 같은 거 안 합니다. 파리의 연인? 이런 거 보면 말이야.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천만에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결혼은
가문 대 가문이 만나는 것이지, 알겠어요? 그걸 뛰어넘는 그런 결혼은 거의 인류 역사상 없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드라마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영화되기도 하고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하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결혼은 되게 자기랑 같은 정도의 그런 가문과 가문이 만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야 자기 집안 세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결혼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호족을 포섭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용돼가지고 호족과 혼인을 통해서 결국 호족을 끌어들였다. 개국 공신과 지방 호족을 자기 관리로 씀으로써 등용시켜줌으로써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는,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태조 왕건은 리더십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건 이렇게 포용 정책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려 전시과 제도가 나오기 이전에 벌써 태조 왕건은 뭐냐? 이 역분전할 때의 이 역자가 역할 또는 일하다 이런 거죠. 네가 하는 직분에 맞게,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을 해준 것에 맞게, 알겠죠? 너 역할에 맞게 토지를 나눠주겠다. 나눌 분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역할별로 나눠준 토지다라는 의미로 뭐라고? 역분전을 지급했다. 알겠어요? 태조 왕건 때 벌써 공신이라든지 또는 자기 관료들이라든지 또는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그런 장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역할별로 토지를 나눠줬다. 아주 쉽죠?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이거 그냥 역분전 메모해놓고 외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미를 딱 따져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한자를 잘했다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좀 힘들기는 할 것입니다만은 선생님이 그걸 잘 풀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외우려고 강박관념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신관제도, 기인제도가 있었죠. 사신관제도는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또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사신관제도는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에 시행된 이 사신관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순왕이야. 경순왕.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라의 왕이었던 경순왕은 그죠? 예, 경주 지방의 사신관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경주의 사신관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 서울에 와서, 그 당시 서울이 개성이었죠. 개성에 거주하는 거야. 그래서 개성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개경이라고 합시다. 개경이 수도니까. 개경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 왕 옆에 옛날 신라의 왕이었던 누구야? 경순왕을 두고, 얘야, 경순왕, 너 옛날 너네 수도 경주의 사신관을 네가 맡아라. 만약에 경주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네가 네 쫄따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말 좀 제발 잘 들으라고 그래. 세금도 좀 잘 내라고 그래. 이렇게 태조 왕건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옛날 신라 왕이었던 경순왕의 힘을 빌어서 옛날 신라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죠? 경순왕 모가지를 딱 잡고 너네 고장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너네 고장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 이 새끼 죽어.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알겠나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고려시대에 시행된 사신관 제도다. 됐죠? 이 사신관 제도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어지느냐? 사신관 제도가 나중에는 조선시대에 오면 고려시대의 사신관 제도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유향소와 또 하나는 경제소로 분화됩니다. 알겠죠? 서울의 경제소와 지방의 유향소, 이 두 가지. 그래서 지방의 유향소와 수도에 있는 한양에 있는 경제소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조선의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사신관제도 기능이 서울에 와 있는 그 경순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뭐가 한다고? 조선시대는 경제소에서 담당하고. 알겠어요? 또 이 경순왕과 지방에 있는 경주를 연락하는 경주의 사무실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유향소라고 해서 지방의 유력자들을 모아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을 이렇게 링크시켜가는, 접속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 다시 고려의 태조 왕건 때 시행됐던 사신관 제도가 조선시대는 뭘로 분화됐다? 경제소와 유향소로 그 기능이 양분됐다라는 점을 미리 알아둡시다. 선생님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할 겁니다. 이걸 알겠죠? 뒤에 가서 또 할 거예요. 조선시대 가서 또 하고요. 우리가 이제 유향소 제도나 경제소 제도 이거 할 때 또 할 겁니다만은 지금 미리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몇 번씩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복습에 복습, 알겠죠? 또 예습에 예습, 이렇게 몇 번씩 공부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하면은 잘 강의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이 될 겁니다. 아마 알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들어본 얘기가 또 나오니까 지금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6번이죠. 훈요 10조 그랬어요. 훈요 10조. 훈요 10조는 후대 왕들에게,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왕시성을 가진 자기 자손들한테 남겨놓은 거죠. 야, 장차 너네들이 말이야, 나중에 왕할 때 이런 점들을 조심해서 좀 해라. 라고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죠? 태조 왕건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남긴 유훈을 뭐라고? 10가지 유훈을 훈요 10조라고 한다. 훈요 10조. 그래서 이제 훈요 10조에 여러 가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볼 건데, 특히 이제 그 훈요 10조 가운데 인상적인 것은 차량산맥 이남 사람들은 지덕이 순하지 않고 역해서 우리 개경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니 쓰지 말아라. 이렇게 차현 이남, 차량산맥 이남 사람을 쓰지 말라고 해서 이때부터 전라도에 대한 차별이 시작됐다라고 해서 전라도 차별의 그 발상지, 근원지가 바로 이 훈요 10조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쁜 훈요 10조야. 그래서 뜯어봤더니 알겠어요? 그런 내용이 아닌 게 아니라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훈요 10조가 태조 왕건의 자손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라면 정계, 계백, 료서 외우지 마.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둬. 그럼 나중에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스스로 생각해서 정계, 계백, 료서 또는 뭐 훈요 10조 쓰는 게 아니야. 고르지만 알면 돼. 다 밥상 차려놓고 이 중에 네가 태조 왕건 때 먹어본 거 골라봐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말이야, 그냥 달달달 안 외우더라도 잘 듣고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언제 들어봤더라. 그래, 맞아. 태조 왕건 때의 메뉴에 있었지. 그때 식단에 나온 음식이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우려고 강박한 점 갖지 말라니까. 보세요. 정계, 계백, 요소. 관리가 지켜야 될 규범인데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훈요 10조는 현재 남아있지만 정계나 계백, 요소는 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다라는 이름만 남아있지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나와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정계, 계백료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북진정책이 나오죠. 북진정책. 고구려 계승자를 강조하고, 여러분 봐봐. 고려 태조 왕건이 고구려 계승자임을 강조했는데 나라 이름 자체를 어때요? 고구려를 이어받아서 고려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특히 고구려를 고려 또는 구려, 이름이 좀 구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근데 실제로 구려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알겠어요? 고려라든지 구려라든지 고구려를 고려, 구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꾸리라고도 하죠. 꾸리. 그래 안 그래? 그 중국 애들이. 근데 이렇게 예,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한 점. 또 그다음에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의 삼경 그러면 개경, 서경, 남경 또는 개경, 서경, 동경 이렇게 세 군데의 수도를 강조했었는데 그중에 서경을 중시한 이유는 뭐냐? 고구려가 옛날 우리는 고구려의 계승자야. 그러므로 고구려의 옛 수도인 서경을 중시해야 돼. 서경을 북진정책의 전략도시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서경을 중시했다 이거야. 고구려 계승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실제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한 그런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 때 영토 확장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올라가요. 선생님이 나중에 뒤에 지도를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조 왕건 이후 해종 정정 때 왕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일까요? 태조 왕건이 부인이 29명이나 있잖아. 그중에 애를 못 낳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애를 낳았는데 저녀는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도 똑똑해 안 되겠어. 어떻게 해서 저놈을 없애버릴까. 이런 암투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해종 독살절도 있었고요. 실제로 굉장히 궁중에서 외척들이 자기 외손자, 알겠어요? 자기 딸한테, 호족이 딸을 바쳐가지고 왕비가 됐잖아요. 그 자기 딸한테 낳은 아이를 왕으로 옹립해야 그 다음에 자기가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왕의 장인이야. 나는 그러니까 왕의 할아버지야. 알겠어요? 이런 끝발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아주 그 암투를 벌이고 음모를 꾸미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불안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왕자들과 외척들의 왕위 계승 다툼이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면은 사신관 제도. 아까 선생님이 여기 설명해 드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사료를 보면서 선생님이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고 글로 정리를 해보십사 해서 적어놨습니다. 기인제도는 얘기를 안 하는데 나왔군요. 기인제도는 호족 향리의 자제를 서울의 인질로 잡아드는 거죠. 드러내놓고 인질이 아니에요. 야, 향리야, 네 자식 있으면 서울로 보내봐. 그럼 내가 공부시켜줄게. 이렇게 옛날 신라 때 무슨 제도가 있었죠?
상수리제도 잘했어요. 이미 상수리제도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신라의 상수리제도가 뭐라고요? 고려시대의 기인제도. 여러분 봐봐. 고려의 사신관제도는 조선시대의 무엇으로? 유양수와 경제수로 바뀌고, 그죠? 옛날 신라의 상수리제도가 고려시대의 기인제도로 연결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묶어서 사신관, 기인제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견제 조치입니다. 됐나요? 의미를, 내용을 알면 알겠어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기인제도나 또는 사신관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기인제도는 그보다 더 먼저 신라 때의 상수리제도를 이어받은 것이고 고려의 사신관제도는 조선시대의 경제소와 유양소로 분화됐다. 벌써 제가 이 시간에만 4번 이상 말씀드렸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훈요 10조 봐보세요. 예, 숭불정책 동그라미 하세요. 다음 중 훈요 10조에 나온 정책으로서 타당한 것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잖아. 그래 안 그래? 숭불정책, 풍수지리설. 그렇습니다. 모든 사원은 도선이 다 산수 순역을 가려서 개창한 것이니 함부로 사원을 지어서 예, 지덕을 손상시키지 말라. 이 풍수지리설은 말이에요. 미신이 아니라 예, 우리 그 조상들이 우리 강토를, 우리 국토를 하나의 생명체로 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도 그런 가이아 이론이라고 있잖아. 대지의 여신이 가이아죠. 우리가 이제 땅을 되게 어머니에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모신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이야말로 어머니 젖을 먹여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대지는 우리에게 항상 풍성함을 주고 우리의 먹을 거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마구 개발하고 파헤치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어머니의 몸뚱아리를 흠집을 냅니까? 근데 지난 정권 이명박이 말이야 강바닥을 다 훑어내버려 거기다 시멘트 갖다 부어버려 이렇게 하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다 성질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강이 살아났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국토가 살아났나요? 웃기는 짓거리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또 지금 이제 얼마나 환경을 우리가 보존하고 전 지구적으로 지구를 살려야 돼. 알겠어요? 가이아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역행하는 그러니까 개발업자들 그 영포라인 건설업 하는 친구들 돈 벌게 해주는 그런 아주 싸가지 없는 정책을 하다가 국민한테 결국 버린 것 같고 좀 있어 보세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4대강 사업, 이 국토를 완전히 그냥 갉아먹는 그런 4대강 사업의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괜히 흥분하게 됐네, 이거. 풍수지리설. 그 다음 이제 왕이 계승은 적자, 적선을 원칙으로 하되 마땅치 않을 경우 형제 상속도 가능함. 여러분, 제가 고대 때도 말씀드렸죠? 형제 상속과 부자 상속이 있을 때 언제가 더 왕권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부자 상속이 당연히 강합니다. 형제 상속이 이루어지면요, 왕권이 약한 거예요. 태조 왕건 같은 경우도 그 왕건 아들들 3명이 돌아가면서 왕했어요. 그러니까 예, 고려 초기에 왕권이 강하다는 얘기야, 약하다는 얘기야. 별로 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알겠어요? 역시 그 광종의 아들 경종이 왕이 됐는데 경종 다음에 성종, 또 성종 다음에 현종, 얘네들이 전부 다 형제간이거나 사촌간이거나 그렇습니다. 같은 학년에서 왕을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한다는 얘기는 왕권이 그다지 강하지 못했다. 고려 초기에는 왕권이 불안정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란의 제도를 본받지 말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태조 왕건은 거란하고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노출했습니다. 한때 이제 거란이 어때요? 태조 왕건한테 잘 보이려고 말해요. 낙타 50마리를 보냈어요. 이 거란이 태조 왕건에게 낙타까지 선물하면서 잘 사귀자고 했단 말이야. 근데 태조 왕건은 이 나쁜 새끼들, 발해를 무너뜨린 놈들, 발해는 고구려의 후신이야. 근데 우리도 고구려의 계승자야. 발해하고 우리는 같은 동족이야. 근데 우리 동족 거란 너네 놈들이 짓밟았지. 거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란을 제도로 본받지 마라. 거란이 선물 보냈어. 야, 그 선물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그래도 개경 밖에 그 다리 옆에다가 만부교라는 다리 옆에다가 낙타 50마리를 묶어놓고 밥도 안 주고 굶겨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거란이 알고 얼마나 분노했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자친구한테 꽃다발을 선물했는데 여자친구가 꽃다발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생각해봐. 성질 나겠죠? 그런 느낌을 거란이 받았을 거야. 이렇게 왜 이유 없이 태조 왕건이 거란을 미워하지 않아요. 발해를 무너뜨린 나쁜 놈들. 우리도 고구려의 계승자, 발해도 고려의 계승자인데, 알겠어요? 고구려의 계승자인데, 고구려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태조 왕건의 계승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거란에 대한 적대의식을 봐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 개성의식을 또 볼 수 있는 게 서경 중시입니다. 서경은 쥐덕이 순조로워서 이렇게 지덕지덕 그럽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지덕이나 풍수지리를 그 내세운 사람이 바로 도선국사죠. 도선. 신라 말 고려 초기에 이렇게 그 도선이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이제 우리 몸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의학에 보면은 뭐 경혈이 있고 어떤 그 급소가 있고 그러는데 어떤 약한 구석에다는 우리가 뭘 하냐면 그 뭔가 보완을 한다 그럽니다. 되게 이제 침과 뜸이 있는데 뜸을 주는 것은 보완을 하는 거죠. 침은 뭐예요? 치료를 하는 거죠. 그 도선국사는 전국에 우리 국토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마치 우리 몸뚱아리처럼 보고 이런 경혈마다 급소마다 약한 곳은 보완하고 알겠죠? 또 나빠진 것은 치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절을 세웠어요. 이런 절들을 비보사찰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산에 있는 사찰들은 전부 다 그런 의미를 갖는 알겠어요? 그래서 탑을 세우고 어떤 지덕을 또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또 뭐 불상을 세우고 절을 짓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어떤 처방과 마찬가지예요. 인체로 말하면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리 국토를 생명 다루듯이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연등이와 팔관회를 중시했습니다. 함부로 없애지 말아라. 알겠죠? 가감치 말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민생 안정책으로서 그렇습니다. 가난을 받아들이고 참언을 물리칠 것이며 백성의 요역과 부세를 가볍게 하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민 유도 백성한테 조금 거둘 때도 법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시민 유도를 주장했습니다. 8조 봐봐. 내가 좀 싫어하는 게 나왔어요. 차량 산맥 이남은 인물을 조정해 등용치 말 것. 이게 지역차별의 원조가 됐다고 그러는데, 알겠어요? 하여간, 차량 이남은 인물은 조정해 등용치 말라. 그래서 차량이 지금의 공주지방쯤 되니까 충청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이 이유로 차별을 아마도 태조 왕건이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호남 지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견훤과 싸우기 위해서 견훤의 뒷덜미를 잡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나주로 갔습니다. 나주에 가면은 이제 영산강이 있는데 이 나주 강물을 이용해서 원래 태조 왕건 집안이 해상 세력 아닙니까? 예성강을 무대로 하려고 했던 중국과 교역을 했었던 그걸 이용해서 견훤의 후방을 차지하고 견훤의 뒷덜미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 호남 지방 사람들하고 격렬하게 많이 싸웠는가 봐. 거기에 대한 아마 앙심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의 녹은 그 직무에 따라서 제정하되 함부로 증감치 말라. 또 경사를 널리 읽어 옛일을 거울로 삼을 것.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는 우리가 의미심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태조 왕건 이후에 해종, 정종, 그 다음에 정종 다음에 광종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금들을 다 외울 필요 없고, 우리가 앞에 나왔던 해종은 독살당할 뻔했고, 또 정종 같은 경우도 별로 뚜렷한 업적을 남긴 게 없습니다. 광종 다음에 경종 같은 경우도 시정전식과를 시행했다. 뭐 이런 것들에는 업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태조 왕건 다음에 광종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광종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광종의 개혁정치도 시험에 그동안 잘 나옵니다. 보세요. 왜 중요하냐? 지금 봐봐. 우리가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지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태조 왕건의 이미지는 어때요? 좋은 일도 많이 해놓고 민족을 재통합시키고 했지만은 참 어려운 일도 많았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걱정 의심이 얼마나 많으면 후손한테 10가지 적어주고 관료들한테도 야 정계 개백요소 이거 꼭 지켜야 이렇게 하면서 글을 많이 남겼을까. 우환도 많고 걱정도 많았다. 왕권이 안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해종 독살설이 있을 만큼 말이에요. 이렇게 왕권이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광종 때쯤 되면은 이제 안 되겠어. 호족 세력들을 쓸어버리고 내가 왕권을 좀 강화시켜야지. 이렇게 칼을 뽑아든 게 광종입니다. 너무 광기어르게 호족을 때려잡았어요. 광종이. 알겠죠? 그래서 광종은 왕권 안정과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뭐냐? 광종은 호족들이 갖고 있는 노비를 다 풀어줘 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노비 안검법 줄거세요. 한번 말로 해보자. 뭐라고? 노비 안검법. 알겠죠? 다시 합니다. 누가 시행한 노비 안검법이에요? 고려 광종 때. 왜 노비를 풀어줬을까요? 이 노비들은 호족의 재산입니다. 호족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비한테 무기만 들려주면 바로 호족은 뭐가 되는 거야? 군대가 되는 거죠. 호족의
팔다리를 잘라버리기 위해서는 호족이 갖고 있는 살아있는 재산, 바로 뭐야? 노비를 해방시켜버리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호조국 사병을 없애는 그런 효과를 거뒀어요. 자, 호조국 경제적, 정치적 기반, 군사적 기반 이런 것들을 없애고 대신 노비가 호조국 재산으로 있다가 이들이 해방돼서 자유민이 되면은 일반 평민이 되면은 어때요? 이제 이들이 생산에 종사하고 생산에 종사하면 그 중에 10분의 1은 누구한테 내릴까? 호족한테 내지 않고 국가한테 내겠죠. 그래서 국가의 재정 기반이 더 넓어진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노비를 풀어줬으니까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노비안건법이 시행된다. 부차적으로 호족의 사병을 줄이는 효과도 거두게 됐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고려 광종은 과거제도를 시행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과거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알겠죠? 자, 고려 광종 때 후주 사람이었던 쌍기라는 외국인이 건의했어요. 쌍기가 중국의 후주 5대 19개 이제 혼란기 때 중국 후주라는 후당, 후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후주에서 건너온 쌍기라는 자가 우리 중국에서는 일찍이 당나라 때부터 이미 과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과거를 시행해서 저런 호족들 말고 옛날에 공을 세웠다고 깝치는 놈들 말고 옛날에 지방을 지배했다고 호족이라고 큰 소리 치는 놈들 말고 진짜 유학을 공부하고 임금에 대한 충성을 알고 학식이 풍부한 경륜이 있는 그런 신하를 시험 봐서 뽑읍시다 라고 광종한테 건의를 했어요. 알겠죠?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로 결국은 958년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가 시행됐다.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에 봐보세요. 쌍기를 비롯한 중국 귀화인들이 이렇게 개혁정치를 단행했습니다. 과거를 통해 이른바 젊은 무리들을 등용시켰고요. 많이. 그래서 대호족들과는 사회 경제적 처지와 정책 입장을 달리하고 있던 군소 호족들, 작은 호족들이 대호족들을 쓸어버리려고 이렇게 과거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제도라는 말 대신에 신구 세력의 세대 교체를 도모했다. 방금 선생님이 읽어드린 그 내용이에요. 예, 대호족들, 옛날 개국 공신들, 이놈들 쓸어버리고 어떻게 하자고? 새로운 유학을 아는 그런 젊은 신하들을 뽑아서 자기 의도대로 쓰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과거제도를 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타 이제 백관의 공복을 제정, 공복이라는 게 유니폼입니다. 관리들의 관복을 제정했어요. 관복을 제정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마치 군대에서 계급장을 달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머리에 모자에 대위 계급장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소령을 만나면 지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관복 옷 색깔별로 우리가 이제 신라 때도 자비, 청황 이렇게 옷 색깔을 달리해서 입혔죠. 그런 것처럼 유니폼을 입혀놓으면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아요. 알겠어요?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교복을 입히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자기 학교가 드러나게 되고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에 자기 신분이 드러나니까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리들한테 공복을 입힘으로써 관리들을 잡으려고 했다. 알겠죠? 누가? 광종 때. 그 다음에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공신이나 호족 세력을 대거 숙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고 황제라고 칭하는 것을 칭제라고 해. 그죠? 그리고 연호를 사용했어요. 연호를 사용한 것을 건원, 이걸 줄여서 뭐라고? 칭제건. 아, 칭제건은 그러면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외워야 합니다. 광종 때 시행된 연호가 뭐냐? 광덕준풍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광덕준풍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광덕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난 황제야. 난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오늘부터 광덕 1년 이렇게 중국의 연호나 중국의 황제만 황제가 아니야. 나도 독자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하늘을 지배하겠어. 시간을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연호를 썼다는 얘기는. 알겠어요? 이렇게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독자적인 세력권을 가졌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자주권이 강했다. 주권의식이 굉장히 셌다. 중국한테 애속당하지 않으려는 고려의 자존심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광종 때 칭제건원, 광덕, 준풍 이런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고려의 시스템, 체제가 정비된 것은 완전히 완성된 것은 고려 성종 때다. 기억나시나요? 성종 그러면 늘 파트너 누구를 생각을 하고? 잘했습니다. 성종은 파트너 최승로가 있었죠. 최승로가 있었기에 고려 성종 때 그나마 고려의 여러 가지 제도가 정비되고 중앙관제, 지방관제, 알겠어요? 과거제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성종 때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성종이라는 이 성자가
이룰 성자 아닙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야. 조선 성종 때도 조선 초기부터 계속 시스템을 정비해서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경제육전 해가지고 조선의 법 체제가 계속 갈고 닦아지다가 이 조선의 법전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세조 때를 지나서 조선 성종 때 경국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완성 반포됩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임금을 뭐라고? 성종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려도 어때요? 고려 태조 왕건 때를 지나서 해종, 정종, 광종을 지나서 경종을 지나서 드디어 뭐예요? 목종을 지나서 그죠? 경종을 지나서 성종 때 와서 비로소 최승로가 등장해서 시무 28조를 올렸다. 알겠어요?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있었다. 특히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렸다. 시무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들이 임금이나 군주한테 올리는 정치 건의서예요. 전하, 나라를 다스리는 데 꼭 이러이러한 정책을 살펴주시옵소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라고 신하가 임금한테 올리는 정치 건의서를 시무책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시무 28조, 시무책이란 최승로만 한 게 아니야. 이제 뒤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그 최충원도 봉사 10조라고 하는 시무책을 올렸습니다. 왕에게. 알겠어요? 그 당시 뭐 최충원은 지가 제일 권력자니까 올리나 마나 자기가 올린 것들은 전부 다 지가 채택하면 되겠죠. 그죠? 또 누구예요? 신라 말에 최치원도 시무책을 올리죠. 이렇게 최씨들이 이렇게 특히 우리 역사에 보면은 정치 건의서 시무책을 올렸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최승로의 시무책 28조예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시무 28조라고 하는데 시무 28조. 이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고려라고 하는 중세 나라의 시스템이 갖춰졌다. 여러분, 이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핵심적인 내용은 자, 그동안 너무나 불교가 과다하게 융성했으니 유교를 더 받아들이고 불교를 좀 억압합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드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는 무슨 도야? 불교는 사람들의 몸을 닦는 수신의 도고, 그죠? 수신의 도고, 유교는 뭐다? 나라를 다스리는 시국의 도다. 알겠어요? 이렇게 불교와 유교를 각각 역할 분담시키자. 그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유교를 공부한 신하들을 많이 뽑아 쓰고 그 유학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되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올라온 이들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립시다. 그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 문벌 귀족이에요. 그래서 고려가 문벌 귀족 사회가 되도록 문벌 귀족 사회를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최승로다. 최승로 시무 28조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려를 문벌 귀족 사회로 만들었다. 귀족 중심 사회로 만들었다. 알겠죠? 그래서 고대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고려의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유교정치 실현 줄 그어주세요. 그 유교정치가 바로 이 기본이 되는 이데올로기였죠. 유교정치 실현 그랬는데 성종 때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국정 쇄신책으로서 중앙 5품 이상 관리들에게 정책 건의서를 올리겠다 이거야. 그래서 정책 건의서가 뭐냐? 시무책 28조가 이제 올라왔는데 최승로 거에 채택이 됐죠. 그래서 통체제를 정비했다. 유교 이념을 강화하고 불교 행사를 억제했습니다. 억불, 숭유 이렇게 써놓으세요. 억불,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죠? 지방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최초로 임금의 신하를 지방에 파견한 게 고려 성종 때니까 얼마나 고려 초기에는 지방 호족들한테 꼼짝 못했는지 알만하죠. 그래 안 그래? 태조 왕건이 지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대해서 자기 신하를 보낼 수차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고려시대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한 게 뭐라고? 성종 때, 알겠어요? 12목에 목사를 파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호족의 세력을 격화시켜서 호족이 향리로 격화되는 시점이 성종 때입니다. 향리제도 나왔죠? 교육을 진흥하고 국자감을 설치했습니다. 지방의 경학이나 의학 박사 파견 외워두십시오. 국자감 설치도 언제? 성종 때. 지방의 학자들을 파견했는데 경학 박사, 의학 박사를 파견. 과거제도를 정비. 잠깐. 과거제도를 처음 시행한 것은 언제라고? 광종 때였고 그 과거제도를 보다 더 잘 다듬어서 유학자들이 시험이라는 시스템을 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취업이 아니라 공직 시험으로서 자리 잡게 만든 게 바로 성종 때였다. 과거제도 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관제를 정비해서 두 개의 성, 육부제,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응용했어요.
삼성 대신에 이성, 그 다음에 육부제도도 이렇게 그 응용해서 이성 육부제도를 만든 게 고려 성종 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고려 초창기적 모습을 건국 이후에 그 성종 때까지 나라의 시스템 체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을 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고려의 그 통치 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비돼 가는지, 구체적으로 중앙제도, 지방제도, 알겠어요? 과거제도, 교육제도, 군사제도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정비돼 가는지 그런 과정을 또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